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시진핑하고 정상회담 하는 거 보셨죠? 네. 뭐 결과 발표도 보셨을 거고. 결과를 봤습니다. 근데 좀 약간 어게티는 있어요. 지금 기자 폭행 사건 때문에. 네. 지금 뭐 현재 한국 언론이 말하는 것과 정치권에서 말하는 것과 일반 SNS에서 국민들의 목소리가 다릅니다. 상당히 다른 문제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뭐 이제 의원님께 질문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는 또 우리 입장이라는 게 있으니까 정치권 인사들이야 당연히 우리나라 자국 국민이 맞았으니 뭐 거기에 대한 항의도 할 거고요. 그게 마치 이제 한중 관계가 국민적 감정으로 어그러지는 것이 경계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만나가지고 뭔가 분위기 잘 만들어놨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국민적 감정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오히려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일부 언론들은 과도하게 그것만 보도하는 형태가 있더라고요. 네, 지금 이번에 시진핑과 우리 국빈 방문 만남이 세 번째인데 이제 지난 취임하고 6월에 독일에서 한번 만났고요. 그 다음에 10월에 베트남에서 한번 만났고, 그리고 베이징에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세 번째 만났는데, 그 어느 때보다 이번에 성과가 좋다고 봅니다. 특히 뭐 일부에서는 폄하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한중 정상회담 한반도 4대 원칙, 이게 참 의미 있는 원칙 같아요. 그러니까 남북에 이익되는 방향으로 하되 전쟁은 안 되고 비핵화하고 평화적으로 하자. 이건 정말 의미 있는 그 남북 4대 원칙인 것 같습니다. 이 4대 원칙을 들으면서 7.4남북 공동성명이 다시 발표되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새날의 국민소통수석 4대 원칙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언론은 계속 설레발을 치면서 사드 문제가 언급되나 안 되나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진핑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구나 다 아는 사정으로 인해서 그간 양국 간의 관계가 좀 소원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시진핑 스스로가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측면이 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홀대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실제로 중국 쪽 분위기를 보니까 한국 언론이 너무 설레발을 쳐가지고 분위기를 나쁘게 만들지 말아라. 스스로 나쁘게 만들지 말아라 하면서 중국 쪽에서 나온 얘기가 이거더라고요.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박근혜 정권이 배신을 때리면서 미국 쪽으로 돌아서면서 사드를 세웠단 말이에요. 중국의 국민적 감정이 상당히 악화된 상황. 그 상황에서 급하게 또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한중 정상회담을 잡았어요. 그건 시진핑의 필요적인 목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중국의 국민적 감정도 있고 사드 문제가 완전 해결된 것도 아닌데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 휘황찬란하게 대접하는 게 중국 인민들한테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게 중국 언론들의 생각이에요. 이번에 그 사드 문제는 누구나 다 아는 일 때문에 한중 관계가 어그러졌다. 아주 완화된 표현 아닙니까? 네. 누구나 다 아는. 바로 이것은 지난 정부에서 사드를 급하게 들어와서 지금 한중 문제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경제 피해가 일어나고 8조 4천억이라는 경제 피해가 났는데요.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중 과정의 사드 문제는 좀 잠복시키고 4대 원칙을 천명했다는 것은 큰 성과라고 보여져요. 이런 것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한라인 설치하기로 했다고. 네. 한라인이라는 개념이 지금 아마 미국과 우리나라와는 한라인이 설치돼 있을 것 같고요. 북한과 우리나라는 지금 한라인이 지금 없어졌을 것 같고 그런 거죠. 급한 사안 같은 게 있을 때 직접 소통할 수 있게끔. 여기서 말하는 한라인은 대통령과 대통령 정도의 사이의 한라인 같아요. 근데 과거에도 한라인이 설치가 됐다 그러네요. 그전에도 여러 번 우리하고 관계가 아니라 다른 나라가. 근데 일부에서는 중국은 한라인을 설치해 놓고 가동은 안 한다. 중국의 의사결정이 좀 늦다 보니까 바로바로 한라인을 통화를 해도 결정을 못 하니까 한라인은 설치하되 가동은 잘 안 한다. 이런 또 뒷이야기도 있어요. 어떻든 한라인 설치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진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4대 원칙은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부분이고요. 다른 것도 있어요. 경제. 여기서 합의된 내용 좀 읽어주세요. 한중 산업협력 단지 조성, 투자협력 기금 설치 등 그간 중단된 협력 사업을 재개로 나가기로 하고 양국 기업의 상대방 국가에 대한 투자 확대도 장려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그 한중 FTA라든지 투자 후속 협상 개시라든지 이런 것들도 미세먼지 공동 저감, 암 관련 의료 협력 등 환경 보건 협력, 교육 과학 협력, 신재생 에너지 협력, 지방 정부 간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는 것과 함께 빅데이터, 인공지능, 5G, 드론, 전기자동차 등 제4차 산업혁명에 함께 대비해 나가기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게 얄짜예요. 이런 게 얄짜라고.
그러니까 이제 한중 간에는 누구나 다 아는 일 때문에 생기긴 했지만 좀 서운해진 부분이 있고 갈등이 있지만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지금 많이 새로워진 것 같아요. 하나가 이제 첫 번째가 사드 문제인데, 사드 문제는 더 이상 추가로 배치하지 않겠다, 이런 원칙을 합의하면서 사드 문제도 이제 점점 해소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가 이제 북한의 비핵화 문제인데, 이 점은 원칙적으로 비핵화를 위해서 때로는 압박, 때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자, 이런 원칙을 합의했고, 결국 이제 상호 간의 경제 압박이었는데, 이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상호 호혜적인 교류사업이나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 등을 통해서, 또 사드 문제가 해소됨으로 인해서 경제적 어떤 정상화가 빨리 될 것이다. 그래서 한중 간에는 사드 문제, 비핵 문제, 경제 문제가 놓여 있었는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것이 서서히 이제 해소되어가는 방향이다. 그런 점에서 이 세 번의 시진핑과 만남은 참 의미가 있고 진전된 이 일인데, 자꾸 뭐 홀대를 받았다, 뭐 하러 갔냐, 또 아련하러 갔냐, 이런 하는 것은 틀린 이야기라고 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만들다 보니 보이는 것들 중에 이거 홀대네? 알고 봤더니 뭐 이명박 때도 박근혜 때도 똑같은 급의 사람이 나와서 영접 나오더라, 뭐 이런 거고요. 특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했던 내용 중에 오늘 베이징 대학에서 강연하면서 나왔던 그 내용도 제가 잠깐 봤는데요. 이번에 이제 난징 대학살에 우리 노영민 대사도 문재인 대통령 공항 영접을 오지 마라, 그리고 난징 대학살에 그 현장에 가서 같이 공감해라라고 해서 난징 대학살 기념식에 보냈는데, 또 뿐만 아니라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 제국주의의, 아마 일본 제국주의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일본 제국주의에 공동 대항했던 우리는 공동의 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과 중국이다. 동아시아의 어떤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그런 과거의 제국주의에 공동 대응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한중 간의 어떤 공영의 역사를 만들자. 이런 참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홍준표 씨가 일본 가서 하는 행태, 정말 친일파의 어떤 인증처럼 아베에게 거의 조아리듯이 인사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짓은 따로 있는데 마치 청나라 황제를 아련하듯 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상당히 여자분 논리적인 모순 같은 게 좀 발견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서 자기가 갔다,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고요. 중국에 대한 부분, 중국 가서는 어떻게 말하려고 그러나요? 거의 동시간대에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과 만나서 사드 문제를 풀고 있어. 박근혜 일종의 이제 폐해 같은 거를 풀고 있는 상태인데, 이 사람은 일본에 가가지고, 사실 아까 지금 난징 대학살 부분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 생각은 그렇게 보이거든요. 최근에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 일본의 뭐 국정교과서를 인정 안 한다든지 하는 부분과 함께 사실상 미국으로부터 일본 떼어내기가 보여요. 왜 그 뭐 독도세운에 뭐 이런 논란도 있었고, 그리고 아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아베하고는 정상회담 잡지를 잡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틈이다 생각하고 홍준표 같은 자들이 친일파적 본성을 드러내는 거라고 보는 거죠. 일본 계속 이간질하면서. 일단 편 적절했는데요. 박근혜 정부가 쌓아놓은 그 사드 문제 때문에 9조 이상 되는 경제 피해가 나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조정하고 정상으로 돌려내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협조는 못할 망정 일본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최근에 한국과 우리 중국 간에는 삼불 협상을 또 했습니다. 그 삼불 협상의 핵심이, 하나는 사드는 더 이상 추가로 뭐 반이바지양 배치 안 한다. 미국과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MD 체제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다. 특히 세 번째로 한미일 군사협정 이런 거에 우리가 함께하지 않는다. 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 그런 어떤 원칙적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한국의 주권을 세우는 일에 열심인데, 본인은 오히려 아베한테 가서 자기 그 북한 위에서 군사훈련을 하라는 둥
오히려 전쟁을 부추기거나 맞습니다. 예.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홍준표가 제1야당 대표이긴 한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싶어요. 본인이 그전에도요, 이제 막 비난이 빗발치니까 대통령 순방 중일 때는 대통령 비판하지 않겠다 해놓고 또 이러고 있어요. 네. 아베하고 얼마 정도 만나는 줄 아세요? 한 30분 정도 면담을 했죠. 면담한 거예요. 잠깐만 시간 좀 빼주세요. 사진 찍어야 되니까. 막상 보니까 본능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본인이 아련을 하는 것 같던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 전에 의원님도 그런 걸 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일본 왕을 만났을 때 노무현 대통령의 이렇게 정상으로서의 고개를 숙이더라도 까딱 목내 정도 짝 하고 악수하고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이 노예 근성 가진 자들은 높은 사람을 만나면 두 손으로 악수하고 고개는 90도로 숙이고 있지. 이명박 특히 그랬죠. 네, 그렇죠. 예. 그게 딱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그런 외교 활동하고 있으면 제1야당 대표는 일본에 가서 만약 간다라면 홍준표한테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 북핵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맞아요. 좀 틀린 반대 방향. 청개구리. 전에 우원식 그 원내대표가요. 한 말을 제가 옛날에 브릿지로 만들어서 가끔씩 내보내는데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을 망하게 할 수 있다면 무슨 짓도 할 수 있는 집단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아무리 좀 막 나가는 집안도 내부적으로 싸우다가도 다른 국가와 뭔가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합심하고 같이 도와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결국에는 나라가 잘 되고 이런 거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정치적으로 정파적으로 이득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 이런 주의가 그냥 눈에 보입니다. 한국 정부가 8억엔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신중하게 생각해달라. 아베가 홍준표에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홍준표가 이제 한국에 가서 전달하겠다. 북한에 지원하지 마라. 사실은 북핵은요. 미국을 향한 거긴 하지만 사실은 일본을 향한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는 미사일 실험을 하는데 일본 영공으로 날려버려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아베가 선거에서 좀 재미를 봤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막 자극돼가지고. 그러면서 북한 자체는 사실은 미국하고 싸우는 것 같지만 일본을 좀 약간 멸시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일본 쪽에서는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거를 홍준표 씨 이런 식으로 가서 이제 이간질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국회에 있을 때는 포르투갈 대사하고 자주 만날 기회가 있어서 제가 포르투갈 친서협 회장을 맡고 있어서요. 그 포르투갈 대사는 남한에 상주하면서 대사이면서 동시에 북한의 비상주 대사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북한에 가끔 다녀오고 그러는데요. 그 포르투갈 대사가 저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가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을 인도적 차원의 도움은 계속 주고 그리고 정치적 군사적인 문제는 별개로 또 협상을 벌이고 압박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 그러니 저한테 그 대사께서 의원님께서 국회를 설득시켜서 북한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특히 북한의 임산부들이나 많이 어렵다.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좀 설득해라.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종종 들었어요. 제가 이제 베를린에 잠시 머물 때 7개월 동안 머물면서 베를린의 소위 외교계 쪽에서도 같은 비슷한 그 얘기인데요. 만약 홍준표가 조금이라도 민족관이라든가 한반도의 공동 운명을 생각한다면 어제 아베가 그거 지원하지 말라고 이야기해라라고 하면 무슨 소린가요? 그건 그거더라도 핵 문제는 또 핵 문제이더라도 그건 또 지원해서 사람은 살리고 봅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잘 아시죠, 이분? 그게 지금 홍준표가 큰일 날 소리 한 게 이런 거였어요. 문재인 정부가 시진핑 주석을 아련하러 가는 날 우리는 한미일 자유주의 핵동맹을 맺어서 북중러 사회주의 핵동맹에 대응하자는 취지로 일본에 왔대.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중국도요, 북핵에 대해서 우려를 보내면서 중국도 북한 핵 만드는 거를 원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그렇죠. 러시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도 여차하면 조건 없는 대화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참 세상을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위기라면 만약에 홍준표나 자유한국당의 위치가 없다면요.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과 한라인으로 또 직접 통화하고 사실 일본을 완전히 고립시킬 수 있는 좋은 전략이에요, 이게. 네. 북한 핵이 일본이 자연스럽게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홍준표가 그 자리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말 친일파다운 거죠, 이게. 네.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이 물론 약간 종류는 다릅니다만 홍준표의 예전에 그 특수활동비. 원내대표 시절에 네. 특수활동비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좀 코미디 같은 부분이 있죠. 네. 이렇게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해서 이게 실형이 가능한가요? 특수활동비 특검법. 물론 이제 특검법은 국회에서 합의가 되면 법안 처리되면 됩니다만은 홍준표의 특수활동비를 포함해서
그동안 특수활동비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박근혜도 특수활동비 40억 쓴 문제 가지고 이제 그 기소가 될 건데요. 어떻든 이 특수활동비 문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좀 돼야 되고, 그동안 특수활동비 쓰여진 거에 대해서는 밝혀질 건 밝혀져서 정비돼야 되는 것이 먼저고, 특검법은 글쎄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싶네요.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국회를 잘 끌어가야 되는데 예. 만약에 이런 문제 갖고 국회에 계속 분란이 나면 오히려 더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반대할 거 아니에요, 더. 이게 극렬하게 갈리죠. 그 느낌 자체가. 그 야당 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만약에 무리해서 막 지금 뭐 통과시키면 특검법 없어도요. 네. 지금 검찰에서 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오히려 지금 철저히 조사하는 것을 막는 특검이 됩니다. 이렇게 가면. 혹시 의원님은 저 대법원에 아는 분 계세요? 대부분이요? 대법원. 아, 대법원은 저는 모릅니다. 뜬금없이 질문을 대법원. 홍준표 네. 판결은 언제 나온지 궁금해서. 전화해 보겠습니다. 아는 분 없으시다면서요? 이거 물어야죠. 그래도. 홍준표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 이게 정말 후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저는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집권 7개월 차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 사이에 흔쾌하게 도와준 게 한 건도 없어요. 그렇죠. 아니, 우선은 대선에 이렇게 지고 곧바로 바로 한 달 미국 갔다 왔던가요? 20일 갔다 왔던가요? 이렇게 20여일 여독을 풀고 바로 당대표에 나온 경우가 없어요, 일단은, 첫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홍준표 당대표는 이 정부가 조금이라도 잘 되는 것을 굳고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7개월 동안 하나도 안 도와주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야당들 대표들은 다 대선 후보들이었잖아요. 저 정의당만 빼고는. 아, 그렇네요.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네. 도의적 책임이 뭐냐면은 전 정권이 무너진 거에 대한 책임이 있거든요. 나라를 도탄에 빠뜨린 상황에서 저는 항상 그런 걸 주장해 왔어요. 최소한 우리는 1년 동안 아무 말 하지 않겠다. 죄인으로서. 만약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당시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중국 정부 시진핑과 만나서 뭔가 이렇게 협약을 맺었는데 당시의 야당 대표인 문재인 대표 이런 분들이 일본 가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볼까요? 우리는 난리 났을 거예요. 우리는 일본 안 가죠. 일본 가도 또 그런 목적으로 안 가고 오히려 위안부 문제 해결해라 네. 이런 목적으로 갈 거고. 일본에 가서 그런 식의 모양, 엇박정을 놓고 박근혜는 말이야 지금 청나라 황제 만나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그러면 뭐 아마 그 반대 상황에 있다면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매국노 집단이니 뭐 반대를 위한 반대의 집단이니 아주 지금 요란했을 겁니다. 그거의 한 10분의 1 정도만 해주세요. 더불어민주당 쪽은. 아니요, 그냥 홍준표 대표가 저렇게 하다가 스스로 제풀에 지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예, 여기에서 하긴요. 저거 같이 있는 것처럼 막 시비 걸고 논평 내고 그러면 더 커집니다. 예, 의원님 대법원에 연락처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알아보고 다음번 출연 때 알아오겠습니다. 궁금해 죽겠어. 이 사람은 언제 판결이 결과가 나오나.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국회의원 선거 같은 거 했는데 네. 결국엔 이 사람이 선거법 위반으로 한 1년, 2년 만에 날아가요, 배지가.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 지금까지 줬던 뭐 세비 이런 것도 저는 안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납해야 된다고 생각해. 홍준표한테 자꾸 당대표 할 시간을 많이 주면 안 돼. 채가려면 빨리 채가야지. 자,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홍준표 씨 파트너로 이제 김성태 의원이 지금 당선됐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김성태가 김무성이란 말이에요. 예전에 예상했던 그게 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홍준표가 거리되면 만약에 이제 유지받아서 감옥에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상 당은 김무성이 장악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 저하고도 가깝습니다만은 보통 이야기할 때 왕복 달리기를 잘한 선수 이렇게 표현하더만요. 네. 최근에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을 왔다 갔다 했잖아요. 우리 방송 제목이기도 하죠. 아, 왕복 달리기가요? 새가 그랬던가요? 우리 정치사에 아무튼 제가 왕복 달리기를 잘하는 선수 그래서 그게 뭔 말이다냐 그랬더니 김성태 의원 같은 바른정당으로 갔다가 바로 복귀했던 이런 분들 이야기하는데 결국 홍준표 대표나 김성태 의원의 고민은 그럴 겁니다. 어떻게 자유한국당이 다시 국민들로부터 신뢰가 아니라 국민들로 관심을 받는가. 지금 이런 식으로는 관심을 받지를 못하니까요. 일단 무관심 해버리니까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 관심을 받을 건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뭐 아베 아련하고 있거나 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발목 잡다가 스스로
예산안 같은 경우는 패싱 당하는 저는 셀프 패싱이라고 분명히 그렇죠. 보여져요. 그것은 그래서 그렇게 패싱 당할 게 아니라 스스로